네, 오늘의 주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화폐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경제사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되어 온 현상, 바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가진 현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증식시킬 수 있을지 거시경제적 통찰과 역사적 실증 데이터를 통해 우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기초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어빙 피셔가 정립한 도안방정식이라는 수식이 있습니다. 시장에 풀린 돈의 양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는 물가 곱하기 생산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이 생산량은 갑자기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좌변과 우변의 계산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 돈의 양이 늘어나는데 실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물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돈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죠. 돈이 흔해지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왜 이렇게 돈을 찍어낼까요? 바로 세뇨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세뇨리지란 화폐를 만드는 비용보다 액면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정부는 엄청난 이익을 얻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5만원권 지폐가 있을 때 이 5만원권 지폐 만드는데 5만원 들까요? 아니에요.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요. 한 1,000원 정도 든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폐를 발행하는 순간 5만원이죠. 그런데 발행하는 데는 1,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49,000원에 해당하는 돈은 정부가 이익을 얻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저항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금을 보유한 중산층의 구매력은 은밀하게 약탈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국가는 통화량을 늘리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920년대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나서 전쟁 빚을 갚으려고 돈을 미친듯이 찍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1914년에는 1달러당 마르크 환율이 4.2마르크였는데요. 1923년에는 무려 4조 2천억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수레에 현금을 가득 싣고 가야 했다고 하고요. 돈을 세는 것보다 무게를 다는 게 더 빠를 지경이었다고 하네요. 또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요. 동생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형은 일하는 족족 술 마시는데 돈을 쓰고 집 옆에다가 술병을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열심히 돈을 모았던 동생보다 술병을 모아뒀던 형이 부자가 됐어요. 동생의 돈보다 형의 술병이 가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죠.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역사적 참사였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어요. 우리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짓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이름은 100배 가치인데요. 실제 가치는 5배에서 6배에 불과했어요. 국가가 국민의 부를 20배 가까이 가로채려 한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요. 시장은 마비되었습니다. 쌀값이 6배 이상이나 상승했다고 하면 서민들은 정말 어려웠겠죠. 아무리 국가 권력이어도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화폐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비극은 반복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남미의 부국, 세계 10대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0%에 달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돈의 가치가 너무 없어서 지폐로 가방을 만들어 파는 지경이에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요, 정치가 통화의 가치를 훼손하면 국민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세계 1등으로 많이 나라에 있죠. 그치만 인플레이션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이란과 터키도 심각합니다.
특히 터키는 금리를 낮춰야 물가가 잡힌다는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고집 때문에 리라와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르고요. 금리를 높여야 물가가 보통은 잡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있는데요.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터키의 주식시장은 명목상으로 폭등했어요. 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휴지 조각이 되는 현금을 버리고 기업의 지분을 사서 주식시장으로 도망쳐야겠다. 네, 그렇게 주식시장으로 도망친 분들만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자, 화폐의 가치 하락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단연 주식입니다. 기업은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이 있어요. 네, 교촌치킨 가격 오르고요. S26 가격 오르고요. 아이폰 가격 오릅니다. 노트북,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가격이 오릅니다. 또 혁신을 통해 스스로 가치를 키워요. 피처폰, 스마트폰 점점 좋은 기술이 생기고 있죠.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98년간 미국 대형주에 투자한 1달러는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실질적으로 749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요. 부를 창출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입니다. 우리 땅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특히 부동산은 임대료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임대소득도 오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대출을 활용했다면 인플레이션 덕분에 빚의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갚아야 할 돈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네, 레버리지의 마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금입니다. 금은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신뢰를 잃었을 때 빛나는 최종 병기입니다. 금은 이자가 나오진 않아요.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도 없고요. 우리 1970년대처럼 경제는 엉망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이 좋아요. 그때 금이 무려 2300%나 폭등하며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보험으로 일정 부분 챙겨가면 좋아요. 자산 증식보다는 금은 보험 목적이다. 네, 우리 가장 위험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현금이에요.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은 매년 재산이 깎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아요. 지난 100년간 현금의 실질 구매력은 94% 이상 증발했습니다. 채권 역시 고정된 이자만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우리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요. 네, 우리 100만 원이 이자를 받아서 105만 원이 됐어요. 근데 물가가 7% 상승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이 107만 원이 됐어요. 나는 이자를 받았는데도 원래 100만 원이었던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받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수익률인데요. 네, 100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은 연평균 7%에 가까운 수익을 냈어요. 현금은 연평균 마이너스 3%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매년 3%씩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100만원은 내년에 이제 97만원, 내년에 97만원은 내후년에 94만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투자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상황에 따른 전략은 필요해요. CPI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2%에서 3% 정도로 완만한 정상 국면에서는 이때는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6에서 10%로 조금 많이 오른다라는 상황에서는 원자재나 리츠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온다면요, 그때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여러분의 구명보트가 되어줄 거예요. 네, 전통적으로는 금이 좋았는데요, 저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더 좋아 보여요. 네, 항상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명목 수익률보다는 실질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배분안입니다. 글로벌 우량주의 50에서 60% 투자를 해서 우리가 성장을 챙기시고요. 부동산이나 원자재 30% 정도 배분해서 인플레이션에 직접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10%에서 20% 정도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보험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금이나 비트코인이 보험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는 우리가 비상시 필요한 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현금을 또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폭락할 때가 가끔 생겨요. 2025년 4월에도 폭락했었고요. 2022년에도 1년 동안 주식시장이 폭락했었고요. 이럴 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싸게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5%에서 10% 정도는 총알로 남겨두는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국가 권력은 언제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의 가치를 희생시켜 왔어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현금을 가지고 믿고 저축한 이들에게 전가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는 탐욕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국가가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실질 가치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가장 정당하고 필수적인 방어 행위예요. 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이 현금이라는 이름의 녹는 얼음 과자는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폐라는 숫자에 속지 말고 진짜 가치를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감자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